자산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산이란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금융자산도 있고 뭐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도 있죠.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이 됩니다. 자산이란 것은 순자산 플러스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5억짜리 집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3억은 내 돈이고 2억은 대출이라고 하면은 자산은 5억이라고 하고 순자산은 3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산에는 부채도 들어있어요. 빚도. 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실물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검진이에요. 그리고 대출이 담보대출, 신용대출 내가 얼마 정도 받고 있고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위험한 비율인지 이 정도는 괜찮은 비율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리고 소득에서도 나는 월급만 받고 있는데 추가 소득을 좀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지출은 고정지출하고 변동지출인데 고정지출은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고 변동지출은 갑작스럽게 나가는 변동성 있는 지출인데 그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변동지출이 많은 것은 아닌지, 고정지출이 많은 것은 아닌지, 그걸 줄일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자산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마주하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은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산검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조금 전에 건강검진 했을 때 내가 좋은지 나쁜지 볼 때 보통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혈압은 120에 80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에서 위로 올라가면 고혈압, 밑으로 내려가면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산검진할 때 평균적인 가구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내가 평균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제가 2023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의 그 평균 자산은 5억 3천만 원 정도 됐고요. 그중에 금융자산은 1억 2,500만 원 정도, 실물자산은 거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한 4억 정도. 비중을 보니까 금융자산이 한 23%, 실물자산, 부동산 자산이 한 77% 정도 됩니다.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죠. 사실 선진국들은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의 비중이 한 5대5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아니면 금융자산 쪽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부동산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부동산에 올인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부동산의 비중이 되게 많아서 실물자산 비중이 선진국보다 한 27% 정도 많은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은 것은 길게 봤을 때 좀 자산을 좀 건강하게 가져갈 때 좋은 부분은 아니다. 내 몸 중에서 비계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집을 사는 순간은 누구나 다 저 실물자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있는 돈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리고 사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전셋집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모으기 전까지는 전셋집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무조건 50대 50으로서 맞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불균형적인 것을 가능하면 내가 만약 23대 77이라고 하면은 금융자산을 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 실물자산 비중을 조금 더 낮은 가격대로 가서 조금 낮추거나 이러라는 거죠. 일단 부채 볼게요. 네. 부채는 평균 부채가 우리나라 가구가 한 9,186만 원, 1억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한 17%. 그러니까 내가 부채가 내 자산 대비 한 30% 된다 그러면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위험 신호죠. 부채를 뺀 순자산은 한 4억 3,540만 원 정도 되니까 실제로 부채를 빼니까 우리나라 전 가구의 평균 자산은 한 4억 3천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자산이 평균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집 부채는 평균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순자산이 부족가 됐을 때 그 부족분을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평균까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봐야 돼요? 소득도 이제 가계동향조사에 봤더니 우리나라 월 소득, 월 평균 소득이 502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지출은 283만 원, 비소비지출은 98만 원. 여기서 소비지출은 순수하게 쓰는 거고 비소비지출은 그겁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가 소비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비소비지출. 그래서 500만 원 중에서 283만 원을 쓴다.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한 56% 정도 됩니다. 많아 보입니까? 적게 보입니까?
딱 절반 정도. 네, 절반 조금 넘은 부분인데 뭐 3인 가구나 4인 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 쓴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절약하면서 쓰고 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500만 원 버는데 소비가 한 400만 원 쓰고 있다. 그럼 이것은 위험신호. 위험신호. 소득이 한 400만 원 벌고 있는데 소비는 한 300만 원 쓰고 있다. 그러면은 소득도 적은데 소비는 많이 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가계 동향 조사는 매 분기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냥 검색어 치면 됩니다. 1사분기 가계 동향 조사 치면은 그거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균 대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균 대비 소득이 많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지출이 많다면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지, 소득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더 벌어야 되는지를 평균을 보고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평균 이상으로 가져야 한다는 목표를 좀 세울 수가 있겠죠. 금액이 너무 저에게는 어려운 기준 같거든요. 그렇게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5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502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200만 원의 갭이 있잖아요. 200만 원을 갭으로 채울 건데 왜 그거 채울 건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주택 마련하고자 하는 건지, 노후 준비 자금인지, 세계 여행을 10일 동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한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면 목표 금액을 과연 얼만큼으로 할 것인지, 5천만 원까지 벌 것인지, 1억을 더 벌어야 되는지, 2억을 더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5년 내에 달성할 것인지, 10년 내에 달성할 것인지, 60세까지 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그게 정해지면은 내가 그러면은 매월 얼마씩 모아야 될 것인지가 계산이 되죠. 또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넣어야 된다는 것을 또 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산정이 되면은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더 모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저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투잡을 더 떼야 된다든지 추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저축형 상품으로 할 것인지 투자형 상품으로 할 것인지 내가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가 답을 적어 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길이 보이거든요. 감이 약간 잡히겠어요. 예.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이효리가 TV에나 저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저 말이 되게 와닿는 게 대부분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남의 생각을 따라서 하든지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산 관리도 못해요. 그리고 항상 휘둘리면서 살아요. 돈도 못 벌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든 거에 의욕이 없어지고 남 부러워하기만 하고 자책하고 계속 그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에 꼭 답을 할 수 있는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맞추기였잖아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냥 지금 현금으로만 목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40세에 1억 종잣돈을 모았다고 하면은 고배당 ETF에 2천만 원을 일단 넣겠습니다. 그런데 고배당 ETF를 IS 계좌에 넣는 겁니다. ISA 계좌. 고배당 ETF는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 수익이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15.4%로 과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15.4%. 아까워. 1,000만 원 냈으면은 154만 원, 1억이면은 1,540만 원이나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종잣돈이 커지면은 세금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에 넣으면은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한 푼도 안 뺏길 수도 있어요. 국내 주식 ETF에 한 1,800만 원 정도 늘 건데 주식을 보통 일시적으로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들,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실도 많이 나지만은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수익이 많이 납니다. 한 3년, 5년, 10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것은 일할 때 신경 쓰이니까 주식 ETF는 펀드거든요. 상장된 펀드.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된 펀드인 ETF에 1,800만 원 투자하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투자하냐면은 IRP 계좌가 있고 연금저축 계좌가 있어요. 절세 계좌 중에서 거기서 각각 900만 원씩 1,0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900만 원, 900만 원 해가지고 1,800만 원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IRP하고 연금저축이라는 연금 계좌에서는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상품들은 16.5%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절세 혜택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꽉 채우면은 매년 한 150만 원 정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48만 5천 원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급 받으니까 좋네요. 그렇지. 물론 이제 저기 수익률에 표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저기서 그 ETF에서 수익이 나는 건 수익 나는 대로 또 세액공제 받은 것을 또 추가 투자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혜택이 있고. 그다음 해외 주식 ETF 2천만 원. 우리나라가 안 좋을 땐 또 해외 주식 잘 갈 때 있으니까 저기다 2천만 원 투자하는데 일단 해외 주식 ETF는 주식 계좌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ISA로 옮겨야 됩니다. ISA 계좌로. 법제 하에서는 1년 동안에 2천만 원까지밖에 못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비과세 받아요. 해외 주식 ETF도 양도소득세
를 내야 되는데 ETF는 양도소득세 안 내고 배당소득세를 내거든요. 15.4%라 했죠. 금액 2천만 원에서 만약에 수익이 200만 원 나면 200만 원에 대해서 15.4% 세금 내야 되는데 ISA 계좌로 옮기면은 비과세되니까 배당소득에 대해서 해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니까 1년 후에 ISA 계좌로 옮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츠 ETF.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런 건물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ETF 형식으로 하면은 매년 배당소득, 분기별로 나올 수도 있고 매년 나올 수도 있고 그 배당소득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식계좌로 넣었다가 2년 후에 ISA 계좌로 바꾼다. 그래서 리츠도 배당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계좌에 있던 것을 2년 후에 ISA 계좌로 옮기면은 거기서 또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서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면은 일단은 자산을 조금 여러 가지 상품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안정성도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마지막 단기 채권 ETF 2,200만 원. 만기가 짧은 상품이고 아주 짧은 상품은 MF라고 해서 하루에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상품도 있는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혹시라도 좋은 투자처가 생겼을 때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00 정도는 단기 채권 ETF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도 3년 후에 이 계좌로 바꿔놓으면은 여기서 생긴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어느 해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20%가 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예상컨대 한 1년에 10%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10% 수익이 낸다고 하면은 7년 후에는 2억이 되고요. 1억 투자한 게. 14년 후에는 4억이 되고요. 22년 후에는 8억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40세면 62세 때 8억이라는 종잣돈이 생기고 30년 후에는 16억이 됩니다. 만약에 10%씩 된다고 하면은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50세에 1억 투자 세팅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천만 원은 정기예금, 안전한 정기예금. 그런데 ISA 계좌에 넣어서 이자 소득이 비과세되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상호금융의 조합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 데 있죠. 우리 동네 주변에 보면 이런 데를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물론 농특세 1.5% 내긴 하는데 그건 미미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리고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했는데 새마을금고 부도났다.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자체 기금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도 않아요. 5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츠 ETF, 이게 부동산에 투자되는 거죠? 네.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인데 여기 한 2천만 원 넣어서 이것도 1년 후에 주식계좌에서 ISA 계좌로 바꿔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배당 ETF, 이건 주식이죠. 주식. 네.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주식 중에서도 고배당주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에요. 일반 성장주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천만 원 정도 넣었다가 이것도 2년 지나면 ISA 계좌로 옮겨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40세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짠 겁니다. 한 50% 정도를 저축형 상품에 넣고 한 50% 정도는 약간 리스크한 투자형 상품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투자형 상품도 저게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고요.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성장주 펀드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나는 지분 한 채 있는데 이게 대출이 껴있다 보니까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 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재테크나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단 빚 갚는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되게 부담을 느끼죠.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대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거든요. 만약에 내가 대출 1억을 받고 있고 대출 금리는 4%입니다. 월 여유자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매월 100만 원씩 대출을 상환하는 게 나을까요? 상환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그냥 빨리 상환해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죠. 이것을 대출을 상환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따로 적금이나 펀드에 넣는 게 나을까를 고민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으냐면은 첫 번째 판단은 기준은 뭐냐면은 나의 이자 부담 능력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대출 이자가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있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내가 살기가 너무 빡빡한 거야. 그런데 대출 이자를 갚아도 내 생계에는 큰 영향은 없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대출을 안 갚는 게 좋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대출로 인한 이익이 있느냐 없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느라고 1억을 대출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출에 대한 이익이 있을까요? 그거하고 집을 사려고 1억을 대출받았어요. 집은 대출로 인한 이익이 커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차는 점점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차를 사기 위해서 1억을 빌렸다면 빨리 갚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집을 사가지고 대출을 1억 받았다 이랬을 때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 아니면 이자만 갚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 금리 수준이 아주 높다. 3%였던 것이 6%까지 갔다. 그러면 빨리 갚는 게 좋겠죠. 너무 이자 비용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대출 금리가 떨어져 버렸다. 그럼 가능하면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단 대출 상환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대출에 대해서 무조건 갚겠다는 생각보다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길게 유지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내 종잣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20년 동안 일하시다가 4년 전에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경제적 불안감 없이 되게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가 뭐였나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제 월급에다가 20%를 더 벌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은 매월 2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실은 저는 약간 내성적이어서 영업 같은 거 잘 못했어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또 영업도 잘 해야 되거든요. 또 사람들하고 잘 많이 만나니까 좀 사교적이어야 되고, 술도 좀 잘 마시고 골프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니까 이제 글 쓰는 거, 그래서 책을 썼고요. 책을 쓰니까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나서 6시에 끝나고 나서 책을 쓰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고, 주말에도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좀 일했고요. 내 월급의 항상 2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강의하고 이게 책 쓰고 이런 인쇄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한 2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사실은 20% 했던 일이 지금은 본업이 됐고요. 그때 월급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본업 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을 구석 하나는 만들어놔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직장 생활에만 올인하거나 아니면 휘둘리면서 살거나, 도전을 한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런 생각을 하기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제 동기들보다 못한 부분들, 영업적인 부분이나 성과 이런 부분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고민하다가 내가 잘하는 거 하자 해서 하게 된 거고, 직장 다닐 때 자기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책도 쓰고 강의도 했거든요. 나하고 전혀 생뚱맞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장에 있을 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단돈 10,000원, 20,000원을 벌더라도 직장에 있을 때 그것을 만들어 놓다가 점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점점 키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가장 큰 노후 준비라고 생각해요. 돈을 1억, 2억, 3억, 5억 모아오는 것보다 내가 노후에도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다. 월급 생활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거 외에 다른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좀 수익 모델로 하는 것이 직장 마치고 말고 직장 다닐 때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블로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계속 끈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 좀 하다 말고 하면은 그게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것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책을 쓰고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하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온 거지, 어느 한순간에 팍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너무너무 똑똑하지만은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투잡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난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어느 한문을 팔아, 직장 갔으면 거기에 충실해라,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는 1인 기업이 더 많아질 거고, 나의 역량을 통해서 살아갈 날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회사 생활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다님으로 해서 내가 그런 경력 개발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거기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또 투자하는 방법,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그럼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 다닐 때는 굉장히 힘들고 당장 사퇴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기도 했는데, 그게 또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저런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직장 생활 저는 꼭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달라진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